근데 그 다음에 쭉 찌그러져 있다가 1970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. 1976년도. 미국이 1976년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해인데 요거를 전후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미국의 그 보수 교회에 터져요. 하나는 뭐냐면 밥 존스 대학이에요. 밥 존스 대학은 그 김장한 목사님이 나온 학교고 빌리 그람이 다녔던 미국의 근본주의의 아성입니다. 근데 이 학교가요, 미국이 1950년대부터 그 학교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켰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공립학교에서는 흑백이 같이 예배된다.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게 된다. 이게 나중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운동으로 이제 몽고메리가 터지면서 시민권 운동이, 흑인 인권 운동이 터지잖아요. 흑인 운동이 터져서 결국은 그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미국의 공립학교나 모든 대학교에서 인종을 차별해가지고 학생 모집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죠. 그런데 이 밥 존스 대학이 흑인들의 입학을 불허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시책하고 충돌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흑인의 입학을 불허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미국의 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교 분리를 헌법에 어긋난 것에서 수가 붙어서 사법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 경험을 하게 돼서 결국은 밥 존스가 무릎을 꿇습니다. 정부를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. 근데 이게 그 당시 근본주의자들한테는 미국이 정교분리 사회였는데 이제 정부가 이것까지 이제 간섭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, 신앙의 양심을 막는다. 근데 이게 기도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법 재판이니까 결국 사법에서 이겨야 되는 거. 그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.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73년도에 웨이드 앤 로우라고 하는 재판이 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73년도에 헌법을 대법원 판결이 엄마가 원하면 그 산모가 위험하지 않게 되는 그 기간 안에서 선택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. 이것도 정부가 그동안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절대 살인은 안 되고 낙태는 안 돼 그랬는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미 카터가 침례교 신자였잖아요. 지미 카터가 미국에서 최초로 이 사람이 그 민주당 출신인데 침례교인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거의 무명이었는데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공개로 떠들고 다녔어요. 근데 이게 됐어요.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이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라니까 이 양반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카터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를 놓친 거죠.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법안을 사인하는데 지 마음대로 사인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. 왜 그러면 민주당은 미국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연대해서 만든 당이에요. 거기는 이슬람도 지지 세력이 있고 여성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줘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안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얘네만 들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아까 말한 낙태 이런 문제 생각해 보세요. 미국에서 낙태가 가난한 사람이 할까요? 부자가 할까요? 가난한 사람이 하죠. 가난한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잖아요. 남부의 부자인 여자들은요, 그냥 가정부 두고 그냥 애 낳아도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미국에서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땅에 있었고 그 여성들이 압도를 지지했던 정당이 민주당이에요. 근데 이 여자들은 자기가 돈 먹고 살려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프로 초이스, 그래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지지했는데 이 보수 남부 사람들은 백인들은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데서 정책 계산을 하는 거죠. 표가 어디 더 많을까? 보수 기독교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. 뭐 이러면서 이제 카터가 자기네가 원했던 대로 법안 사인을 안 하는 걸 알게 돼요.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 남부의 침례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이 그 전까지는 민주당 지지를 하다가 카터를 넘어서서 그다음 이 로널드 레이건을 기점으로 해서 공화당으로 갈아타게 됩니다. 그럼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
시작하게 되죠. 그러면서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기독교 운동단체가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전까지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안 하고 그 전도하거나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적 아젠다를 갖고 사회 참여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지금 미국에서 근본주의자들을 신학자들보다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연구합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신학적 보수뿐만 아니라 낙태, 동성애,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국 정치 판도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끼친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표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한 정치학의 이슈로 된 거죠.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 라이트, 펀더멘탈리즘에 대한 책들이 정치학자들,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일반 대학 출판부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 우파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될 때부터입니다. 그리고 이 레이건을 대통령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제리 포렐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자들이고 나중에 제리 포렐 다음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 대선 때, 다시 말하면 클린턴이 대통령 나왔을 때 이 클린턴과 싸웠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부시거든요. 이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나왔다가 지게 되죠. 그때 아버지 부시와 같이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목사가 한 명 있어요. 그 사람이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미국에서 CBN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방송국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크리스천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인데 이게 정치 로비 단체입니다. 그래서 정치가들이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이거를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사람네들이 이제 거기다가 또 제임스 dobson 그리고 우리 전도 폭파를 만들어낸 제임스 케네디,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미국에서 종말론과 관련된 책으로 제일 유명한 Left Behind 시리즈가 있어요. 이 책을 쓴 팀 라헤히라고 한 사람이 있고, 팀 라헤히의 부인이 비버리 라헤히인데 이 사람은 미국을 걱정하는 아줌마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보수적 정치에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운동단체 수장이에요.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우파의 중요 리더들인데,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보수적 기독교 목사들하고 절친입니다.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의 이 보수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. 이승만 씨가 장로였고,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인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신을 했던 그 시절에 유신 헌법이 72년도인가요? 네, 그리고 이제 74년도가 되면은 긴급조치를 내세우고 막 이랬는데, 그 시기가 전부 다 언제냐? 우리나라에서 엑스플로 74 이러면서 CCC, 그 다음에 빌리그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 100만 명씩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그 시절입니다. 그 한쪽에서는 민중신학자들이 저항하고 싸우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탄압될 당시에 이거를 한편으로 막 인권을 짓누를 때 기독교 쪽에다는 엄청난 특혜들을 베풀어 가지고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70년대, 80년대 한국 교회가 최고로 성장하던 그 부흥의 시기와 아주 정확하게 오버랩을 되죠.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으로 가면서 소위 말한 이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 좌파라고 하는 북한하고 관계를 증진하려고 했잖아요. 생각해 보세요. 이 우리나라의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요, 얘가 공산화되는 거예요.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망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가 공산화된다는 거는 다시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때가 되면 배반자들이니까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 될 거 아니에요.
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남한을 공산주의의 위협부터 막는 게 가장 큰 생존을 위한 필요한 거죠. 그런데 김대중 씨가 뭐 했어요? 북한에 갔잖아요.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종의 대탕트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.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주고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독교인에게는 이게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북한의 영향력이 남한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김대중 씨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씨는 미국을 아주 싫어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도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결국은 친북 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그야말로 존재론적 위협이 느껴지게 된 거죠.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결국은 이분들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씨가 추진한 여러 가지 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사학법 개정을 하는 게 있었죠. 근데 우리나라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머리를 깎고 광장에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. 그분들이 저희가 386 세대는 저희들이 80년대 데모할까봐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분들이 자신들이 직접 머리를 깎고 데모를 하러 나가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뉴 라이트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기독당을 만들어서 정계에 지출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죠. 근데 이 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했냐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우리나라 사학의 80% 이상이 기독교 사학이에요. 그리고 많은 사학들이 비리가 있죠. 족벌체제 안에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교사 채용에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엄청난 투서가 정부에 들어와서 이 사학을 개혁해야겠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 사학법을 개정한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?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고 더 나가면 그들의 주머니를 건든 거예요. 그 전까지는 국가가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줬는데 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그거를 목절미를 딱 건드린 거죠.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생존권을 건드린 거죠.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반대를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파잖아요. 그동안에 했던 건 뭐냐면 시키는 대로 그냥 굴종했던 거야. 근데 이제 정권을 상대로 싸워야 돼. 근데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딱 봤더니 미국에서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보수 기독교인들이 진보적 정권과 싸워왔던 그 노하우가 있는 거죠. 그게 30년 가까이 축적된 거예요. 그게 어떻게 NGO 단체를 만들어서 싸웠는지, 어떻게 어떤 이슈를 갖고 정부를 압박했는지, 어떻게 대중들을 동원했는지,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와 NGO와 신학교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미국에 그게 다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목사들과 우리나라 목사들이 아주 친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적용했다고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는 근본주의적인 영향이 1800년대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남한에 미국으로부터 그런 자원을, 소스를 공급받아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